첫 번째 걸 건너뛰어서 아쉽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건 리더십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함정과 해결책.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올라왔던 칼럼입니다. 그걸 좀 읽기 쉽게 좀 재구성한 거예요. 첫 번째가 구원자 컴플렉스, 구세주 함정이라고 여기서는 불렀는데요. 구원자 컴플렉스. 나는 권위자고, 나는 모든 답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나는 다 잘해야 되고, 과도하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리더라면. 그래서 이것의 해결책은 답을 주기 전에 질문하는 습관을 좀 길러라.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어, 상대방에게 평가하라고 요청도 해주고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라. 팀원의 목표나 과제에 대해서 그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줘라. 경청 먼저 하라는 거죠. 이거 이어서 하면 질문 먼저 하고 경청한 다음에 그 다음 도와줘라.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이건 사실 코치한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셋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안일함의 함정. 내가 권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고 나면 호기심이 줄어들고 안일함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더 깊게 논의를 하지 않고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고 동의를 합의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그래서 해결책,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질문해라. 가정, 가치, 믿음을 끄집어내는 질문을 통해서 이 논의의 깊이를 얼마나 지금 우리가 깊이 있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가를 파악해라. 왜? 라는 질문을 해서 근본 원인을 찾거나 좀 더 깊이 들어가라. 그 다음에 내가 배우게 된 걸 솔직하게 공유해라. 어, 지속적인 학습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되도록. 그래, 내가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현재에 집중해라. 휴대폰을 내려놓고 질문하고 다른 일 하지 않도록. 어, 이게 굉장히 게을러지기 쉽죠? 그다음 세 번째, 회피.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있어요. 그 회피하는 싶은 일, 그 불쾌한 일. 어, 근데 권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 직위가 생기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회피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역할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내 역할이, 내 자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라. 다음 두 번째, 내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팀 회사에 미치는 비용을 계산해라. 전 이거 되게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변화.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성장하는 기회로 봐라. 그렇죠. 이거는 회피하는 업무를 목록을 작성해 봐라. 회피하거나 미루기 쉬운 업무를 목록을 작성하고 코치나 멘토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봐라. 코칭을 받아야겠네요. 저는 회피하는 거 제가 좀 전에 스레드에도 올렸지만 저는 딱 어느 순간 뭘 봤는데 회피하고 싶다, 미루고 싶다,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그거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친구 함정.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친근해지려는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되려는 함정이죠. 직위 권력을 포기하고 개인적 권력에 의존하는 경우. 이런 경우 내가 이 역할에 적합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목록을 작성해봐라. 권력과 좀 더 친하게 지내라. 권력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어, 권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의 행동을 연습해봐라. 그다음에 강점을 인식해라. 내 강점에 대해서 목록화하고 이를 역할에 활용해라. 새로운 관계를 명확하게 해라. 승진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만나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니까요. 그거를 정확하게 하고 프레임워크를 작성해라. 그다음 스트레스의 함정.
그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더 다양한 스트레스, 더 다양한 결정권과 의무가 생기면서 의무와 책임이 같이 늘어나죠. 그래서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어, 불안을 촉발하게 되는데 스트레스 관리 활동을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그래서 제가 사업가 마인드셋에 제가 넣어놓은 게 회복 마인드셋이죠.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사업가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 못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다음 일상 루틴을 개선해라. 정말 중요하죠. 내 일상 루틴을 개선해서 내가 좀 더 활력 있고 효율성이 있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 삶을 살아가게 몰입도가 높아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시간을 둬라. 어려운 메일을 쓰거나 도전적인 요청에 응답하기 전에는 시간을 두고 미리 돌아봐라. 산책도 해라. 그렇죠. 산책 중요하고요. 업무 시간을 제한해라. 업무 시간을 명확하게 뭐 9시부터 5시 이렇게 제한하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해라. 바운더리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 5가지가 왔는데, 저는 이거는 뭐, 기업에서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내가 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빠지게 될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코칭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원자 컴플렉스 많이 빠집니다. 남들 도와주려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 분들이라 구원자 컴플렉스에 많이 빠져요. 많이. 어, 그게 이제 심해지면 코칭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도와줘야지. 기여를 해야지. 이렇게. 뭐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 만약에 계속 그렇게 기여만 하고 도와주기만 하시면 유료 코칭 시간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KPC를 딸 수 없습니다. KPC부터는 유료 코칭 시간이 필요하죠. 음. 자, 이렇게 두 가지 앞에서 오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두 가지 나눴어요. 혹시 뭐 경험담이나 좀 공유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그 리더의 회피가 너무 싫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결제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말을 실수를 했을 때 직원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지금 나 없다고 해. 아니면 내가 지금 조금 바쁘니까 네가 대신 전화 받아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떠넘기는 거. 그런 리더의 해피의 모습을 볼 때 제일 제가 실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강점이 그때 발전이 된 게 뭐냐면 내가 리더는 아니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중간자의 능력까지 끌어당겨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리더가 회피의 자리로 도망갈 때 누군가 그 자리를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은 능력자로 성장을 한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각의 변화가 우리 코치들한테 있으면 이 회피를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지 힘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회피가 리더 입장에서 보면은 직원과 고용주 간에서는 싫은데 그거를 중간자에서 잘 발휘를 하면 내 능력이 돼서 이거를 사람을 컨트롤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에 회피가 무조건 리더의 회피가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다.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렇죠. 내 리더가 회피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네, 내가 리더라면 회피하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경험. 네. 또, 뭐, 한 분 정도 더 있을까요? 없으시면 패스해도 됩니다. 네. 넘어갈까요? 음. 어, 오늘 이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저라면요. 제가 이미 한 거.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리더십에서 피해야 할 함정과 해결책, 이 글을 봤죠? 여기서 구세주 함정, 안일한 함정, 여기 있죠? 요거 그대로 보세요. 스레드에 올려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대로 올렸어요. 어딨냐? 여기 있다. 그 구원자 컴플렉스만 말을 바꿨죠? 지금 4,600회 조회수가 됐어요. 어.
4,600명이 본 겁니다. 좋아요, 하트가 지금 27개가 달렸고요. 이 말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 1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별거 아닌 글 보고 별거 아닌 글을 썼는데 조회수가 4,000회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짧고 간결하게. 왜냐면 사람들은 어려운 글은 읽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대상으로 쓰는 글은 어려운 거 쓰셔도 되는데요. 아직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글들은 무조건 쉽게 가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읽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읽지 않아요. 그냥 훑어보지. 훑어봐도 이해가 되게. 아주 직관적으로. 길게만 안 쓰시면 돼요. 지금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거 가지고 제가 또 재사용한다. 이거 조회수가 잘 나오네. 재사용 한번 해볼까 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이 구원자 컴플렉스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1, 2, 3. 그죠? 그 다음에 게을러지고 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방법. 1, 2, 3, 4. 이렇게 올리겠죠? 저라면. 네. 어려운 걸 회피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 1, 2, 3, 4. 벌써 여기 이거 하나에서 지금 컨텐츠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에서 6개는 나올 겁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자, 그다음 이번엔 논문입니다. 논문인데 좀 신선하기도 하고 기존의 관점과 좀 다른 관점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기존에 음,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감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이렇게 들 수는 없다. 이렇게 바뀔 수는 있지만 동시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막 긍정적인 걸 선택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약해진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논문에 따르면, 이 논문에 따르면 편도체와 측자핵의 신경활동을 측정을 해봤더니 긍정과 부정의 감정이 동시에 발화되기도 한대요. 동시에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혼합관 감정이라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감정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그냥 원래 그런 감정도 있다라는 걸 이번에 MRI를 통해서 찍힌 거죠. 물론 이제 추가 연구와 이거에 대한 이제 후속 연구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감정을 바라볼 때 기존의 관점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도 있겠다.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 이걸 선택하면 저게 없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우리 쉽게 하고는 싶지만 하기는 싫어.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고 싶긴 한데 하기 싫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고객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음, 아마 제가 아이, 코치님들 만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거죠. 나도 코칭 사업가는 되고 싶지만 막상 해야 될 것이 내 눈앞에 주어졌을 땐 하기 싫어. 예. 예를 들어 코칭으로 돈은 벌고 싶어. 근데 고객한테 돈 얘기는 하기 싫어. 이런 것들. 그죠? 물론 약간 좀 예시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감정이 실제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도 감정 중에 하나로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다. 라는 연구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원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네. 혹시 뭐 관련돼서 얘기 나누고 싶으신 거 있어요? 제가 오늘 계획하고 있는 걸 읽으셨는지 좀 이따 얘기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뒤에 세무에 대한 거 나누고 제가 오늘 동기 이론 한번 정리했거든요. 동기 이론.
한번 설명드린 게요. 네. 이어서 세무에 대한 거. 제가 이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코치님들 대상으로 코칭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 대상으로 쭉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전화 인터뷰 했던 분들 중에서 한 세 분 정도가 저는 세무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세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려고 하시지를 궁금해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되게 깊게 알고 시작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1인 사업자가 시작할 때 정말 최소한의 세금 지식, 최소한의 세금 지식. 우리는 세무 전문가까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할 때 창업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같은 서비스가 있어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아마 4년인가 3년인가 세금 면제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딱 세무서 가서 그 사업자 낼 때 내려고 하면 거기서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언제까지는 뭐 몇 년간 세금 면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지역마다 달라요. 내가 창업하는 그 회사의 주소가 있는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무서 가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로 활동해도 괜찮습니다. 꼭 사업장이 있고 막 이렇게 사업자를 내고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프리랜서로 활동했을 때 단점, B2G가 안 돼요. B2B도 안 되고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니까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딱 개인 대 개인으로서 그냥 저 사람이 3.3% 떼고 나한테 이제 그러니까 아주 큰 금액을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냥 프리랜서 활동일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리랜서 활동일 때는 내가 상대방한테 저게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이 안 되잖아요. 그냥 프리랜서일 때는. 그래서 비용을 높게 책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비용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카드 결제도 하고 싶고 이거 가지고 현금 영수증도 받아야 내가 지출 증빙도 되고 하는데 내가 그걸 못 해주면 이제 그 사람들은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결제하기 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걸 고려해 보셔야 한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 종류. 첫 번째, 일반 과세자. 두 번째,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입니다. 부가세 10%. 일반 과세자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일 때 일반 과세자 등록합니다. 그다음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과세자는 그게 돼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건 간이 과세자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똑같아요. 근데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간이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돼요. 그래서 B2G의 경우 B2B도 마찬가지고 가끔 상대방 기관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쪽을 뚫을 거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제발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세요. 코칭은 매출 8천만 원 이하여도 순수익이 90%가 넘기 때문에 순수익이 8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관외 시세로 시작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1%밖에 안 돼요. 4,800만 원 이상에서는 어, 이상 6천만 원 미만이면 2%밖에 안 됩니다. 간이가세자로 하시면 6천에서 8천 사이가 3%예요. 10%의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B2B랑 B2G가 메인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하셔라. 내가 B2C로 할 거라면 간이과세자도 현금 영수증, 카드 뭐 결제 다 가능하다. 세금 계산서만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배우게 된 건데요. 꼭 해야 될 일은 사업자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거래요. 저도 이거 지금 오늘 공부해가지고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했어요. 통장을 사업자용 통장으로 따로 개설을 하긴 했어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이거 하셔야 되고요. 노란우산 공제
이걸 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낸 돈들이 소득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을 만들 수 있고요. 저 이거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하셔서 알고는 있었는데 아직은 제가 안 하고 있었네요. 저기 늘 돈을 딴 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다음 내야 될 세금이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종소세,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합산해서 신고한다. 종소세. 바로 지난달이었죠? 그다음 부가세.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 7월 25일. 1년에 두 번이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원천세를 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다음 4대 보험. 뭐 이거는 내가 이제 직원이 있을 때 이야기고요. 그다음 비용 처리, 적격 증빙 서류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한 고객이 저 얘기를 해서 적격 증빙 서류가 도대체 뭐지 하고 검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적격 증빙 서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다음 계좌이체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계좌이체라면 비용 처리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부가세 공제 불가 항목이 어, 프리랜서 면세 사업자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거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건 아마 면세 사업자인 프리랜서인지 나중에 이제 같이 일하실 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비용들, 근데 코칭 사업자는 사실 이런 거 뭐 비용으로 할 만한 게 별로 없죠. 만약에 차량 운행비를 비용으로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차가 경차여야 돼요. 차가 준준형으로 올라가면 안 되더라고요. 네, 경차여야 됩니다. 경차. 그다음에 부업소득 연말정산 후에 종소세 할 때 신고를 해야 된다. 5월에 종합소득세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매출이 7,500이 이상이 되면 복식국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회계 방식이다. 이쯤 되면 보통 세무사한테 맡기죠? 네, 세무사한테 맡깁니다. 이거 귀찮으니까. 그걸 추천드립니다. 세무 대리인한테 맡기는 거를 추천드려요. 머리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어, 그래서 이분이 올린 세금에 대한 거에서 처음에 이제 키워드만 적혀 있는 거를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서 살을 붙여서 좀 더 소개를 드린 겁니다. 필수적인 세금 지식 뭐 그 정도 있고요. 저도 여기 있는 거는 100% 알진 못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일찌감치 세무사한테 맡기고 있어가지고 고민 안 하고 그냥 세무사한테 맡깁니다. 제가 막 초반에는 막 고민하고 뭐 3.3, 쌤 이런 거 쓰면서 막 했었거든요, 초반에. 예, 그렇게 하다가 매출이 대략 아까 여기 어, 제 생각에는 제 느낌이에요. 요거가 4,80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쌤이나 3.3 가지고 절세가 많이 안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그때부터 제가 세무사한테 맡기니까 절세가 그걸로 할 때보다 훨씬 세금이 많이 떨어져서 저는 네, 그 뒤로는 계속 세무사한테 맡겨가지고 사실 그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도 거의 400 가까이 네, 맡겼고 그래서 어쨌든 뭐 알고 있으면 처음 시작할 때 도움이 되시는 거니까요.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뭘 공유하려고 했냐면요. 아, 동기 이론을 좀 한번 제대로 정리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동기 이론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번 보시죠. 일단은 뭐 동기의 단계, 뭔가를 바라는 단계, 그다음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단계,
난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확신하는 단계. 그 다음에 나는 이거야! 라고 정체성을 내가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는 단계가 동기의 단계라고 해요. 그럼 이 동기의 단계를 어떻게 올리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보통 이거에 대한 게 동기 이론이죠. 어떻게 동기 유발을 시키고 또는 내 동기를 유지하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코칭 사업가가 되시려면. 자, 여기 보면 이런 거요. 아, 나도 코칭으로 돈 벌고 싶다. 아, 이제부터 코칭 제대로 해봐야겠어. 코칭 사업을 제대로 해봐야겠어. 까지는 대부분 잘 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겠다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어, 그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들 시작을 못 하죠.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관점입니다.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어떤 것들이 요소가 있냐면 첫 번째 자율성. 내가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얼마나 느끼는가. 어, 이거는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가 없을 때. 뭐 코칭에서는 당연히 압력이나 강요를 하지 않죠. 그죠? 하지 않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정하고 유도하고 뭐 이런 거.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두 번째, 유능감입니다. 유능감. 내가 이걸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능력과 실제 자신감을 얘기해요. 할 수 있다는 능력과 자신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 유능감은 더 강화되고 더 키워진다. 자신감도 여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능력뿐 아니라 단순히 능력만 기르면 안 되겠죠. 현장에서 실제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감까지 느껴야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는 우리는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게 도와야 되고요. 작은 성공 경험, 그 제가 3800시간에도 썼던 그 스몰 스텝, 작게 쪼개서 하는 거, 그걸 통해서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관계성이에요. 사회적 소속감, 사회적으로 내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같이 한다는 느낌. 아, 요거 대부분의 코칭 교육을 들으면 이거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코칭할 때도 우리가 이 고객과 함께, 클라이언트와 함께 고객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 지지적 환경 조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세션에서 항상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코칭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결정 이론 다음 이론이 기대 이론입니다. 기대 이론. 이건 특이하게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대 이론은 인간의 동기는 기대 곱하기 수단성 곱하기 가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대,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 뭐에 대한 기대냐면 내가 노력했을 때 성과가 날 거야 라는 믿음의 크기예요. 이걸 0에서 10 사이로 표현하는 겁니다. 많이 하죠? 10점 만점에서 몇 점인가요? 많이 물어보죠? 첫 번째가 기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능력과 자원에 대해서 고객이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대를 고객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코치가 할 일이겠죠.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통해서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 그다음에 수단성은 뭐냐면 이 성과가 실제로 나에게 보상이 될 거야라고 그 믿는 믿음이에요. 그 성과가 나에게 보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 성과가 나에게 보상으로 이어질 거야. 뭐 직장으로 따지면 내가 이걸 하면 매출을 얼마 발생시킬 수 있어. 이 매출이 발생되면 나에게 인센티브가 얼마가 올 거야. 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얼마나 명확한지 되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는 거. 마지막 가치. 그 보상이 나에게 실제로 매력적이고 중요한지.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받아. 근데 나는 그게 나에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 난 돈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한들 그것은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가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입니다. 보상을 나에게 주긴 주는데 이게 내가 싫으면 마이너스 1,
딱히 관심 없으면 0, 좋으면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면은 이거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동기부여 반대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확인하면서 어, 그 고객의 가치, 고객의 중요도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기대 이론이고요. 그 다음 이론이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구체적이면서 도전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목표 설정 이론에서 이야기하고요. 앞에서 얘기 나눴던 것과 유사하죠? 그 다음 피드백.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진척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이 필요하다. 아, 코칭에서는 코칭 세션 안에서 피드백을 잘 소화시키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진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상황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게 이제 목표 이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론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하나의 표로 합쳤어요. 하나의 표로 합쳤어요. 자, 뭔가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결심으로 넘어가게 하려면 자기결정 이론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사람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충족시켜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팀 짜주고, 그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쪼개주고, 목표 설정 이론이랑 이제 합쳐서 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걸 얼마나 기대하고 있고, 이게 수단적으로 얼마나, 보상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결심을 이미 한 사람이 확신으로 넘어가게 하려면 거기서 유능감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 피드백으로 이걸 유능감이 한 번 강화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화되게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대 이론에서 나온 것처럼 일관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확신으로 넘어가는 거죠. 세션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나도 이거 할 수 있네? 나도 이거 할 수 있네?를 점점 해주는 거죠. 어, 작은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확신이 나중에 정체성이 되게 도와주려면 자율성과 유능감, 관계성이 그냥 내가 주고 내가 격려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내면화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관 괜이라고 써놨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일관된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한 이 사람의 내적 보상이 이제는 그냥 내면화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 스스로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야 라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뭐 나중에 강의를 설정하시든 세팅하시든 코칭을 프로그램을 만드시든 뭘 하시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고, 정리한 김에 오늘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